임해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으로 행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영화 감독을 하면서 동대문 영상 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 김규현 감독님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김규현 감독님이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제 질문이나 감상평들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시간은 아마 또 감독님 모시고 김규현 감독님과 혹은 죽어도 좋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많은 질문들과 감상평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아마 김규현 감독님의 좀 팬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왔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작품과 김규현 감독님에 대해서 계속 아우르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터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죽어도 좋은 경험이 이제 리마스터링 된 버전으로 이번에 정말 깨끗한 화질로 만나보셨는데 정말 여러모로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어떤 감회가 있었는지 좀 관객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카메라로 참 진짜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반가웠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저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했던 이 작품이 지금 이 시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동 깊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최근에 임효정 배우님께서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다음에 김규현 감독님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바쳤죠. 정말 그 어떤 멘트를 통해서도 감독님도 많이 벅차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죽어도 좋은 경험 같은 경우는 부제로 천사여 악녀가 되라라는 부제로 이제 같이 불리고 있는데요. 또 검색을 해보시면 천사여 악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감독 이정동 감독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그 앞전에 육체의문이라고 1981년도에 김혜숙 배우님이 데뷔했던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작품이 이규환 감독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김규현 감독님의 조감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규현 감독님께서 총 연출을 하셨지만 조감독이었던 이규환 감독님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 작품화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증언해 주신 건 실제적으로 육체의문은 김규현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작품은 지금 필름은 남아있지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김규현 감독님 회고전을 한다면 그 작품도 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감독님 사실 이 작품은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한 채 비디오 출시가 돼서 이제 그 대중들에게 선보여지게 됐는데 어떻게 김규현 감독님의 이름으로 죽어도 좋은 경험으로 나왔지만 또 감독님의 이름으로 천사여 악녀가 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 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당시 김규현 감독님이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찍으신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영화를 어떻게 완성을 해서 어딘가에서 봤더니 김규현 감독님이 마음이 안 들어서 이 작품을 보관해 두시고 또 이렇게 딴 사람의 이름을 저감독했던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시 내놨다라는 그런 자료도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 김 감독님은 이 작품을 내주시고서 개봉을 하려고 엄청 많이
알아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시에 이 김기현 감독님의 작품이 지금 관객한테 맥힐까? 라는 거를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개봉을 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안감 그런 걸 생각하던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극장주 거기서 좀 회피를 하셨다면 회피를 하셨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시대에 정서하고 감독님 작품하고 맞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차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작품이 그래서 아마 극장에서 개봉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는 젊은 감각과 감성 그리고 유행과 시대 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감독님께서는 한여 역작 시리즈로 참 유명하시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틀은 이제 비슷할지 몰라도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분명 틀린 맥락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의 어떤 그 개입이 좀 커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은 70년대에는 약간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서 범죄들이 많아졌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한여 시리즈에도 계속 그런 어떤 변주를 넣고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작품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약간 좀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그때는 저 배창호 감독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그리고 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런 어떤 좀 예쁜 투의 어떤 그 멜로 영화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감독님이 후기작 바보사냥 그리고 유책동물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뭔가 얘기도 제대로 안 되어진 채 약간 묻히고 있는 듯하다는 거를 약간 느끼셨다라는 거를 한편에서 인터뷰에서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약간 좀 그런 맥락에서 감독님도 약간 개봉을 좀 약간 좀 멈칫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들이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올림픽 데뷔에 대해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수시로 계속 인서트 되면서 정말 그 이상한 배경 같은 혹은 이제 기계음 같은 것도 이제 삽입되게 되는데 이 관객분들께서는 그 의도나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의도나 의미가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데 사실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옥상에서 그 여정과 명자가 이제 다툴 때 카메라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올림픽 대회를 중심으로 놓고 찍잖아요. 정말 이거는 저는 일종의 의인화다. 이건 올림픽 대회는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정말 의인화해서 뭔가 표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올림픽 대회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느낌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감독님의 그 성례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작품을 찍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 감독님은 이 지구, 이 온난화,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쓰시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미리, 지금 와서 보면 미리 이 앞에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하시고 작품을 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올림픽 대교 같은 경우도 개통이 되고 난 바로 그해 겨울서부터 거기 가서 이제 그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한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거대한 이 올림픽 대교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인데, 내 감독님 속마음은 이제 정확히는 표현을 못하고 감독님의 의도는 이 거대한 물체가
이 지구 환경 온난화의 이러한 그 심각성 그런 거와 거기에 기계음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앞으로 다가올 공포 지구에 우리 그 사회 사는 사람 사회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닥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시지 않았나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 극중에 들어가는 올림픽 대회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 개념도 개념이지만 사실 올림픽 대회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의 어떤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일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약간 돌아서 보면 약간 좀 그런 어떤 현대화의 급속한 물결 속에서 그것이 약간 옳은가 안 옳은가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맥락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그 개념 같은 것들이 약간 덮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스릴과 서스펜스를 좀 더 약간 좀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쓰이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너무 인상적이고 정말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정말 다양한 앵글로 찍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들어온 거 없었을 텐데 자주 나오는 부검차장 어떻게 연출을 한 거냐고 사실 물었는데 아마 감독님께서 사실 오늘 촬영 감독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번 딱 그분한테 딱 여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마 감독님이 촬영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촬영도 당시 한남석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82년도에 개봉한 한요, 82 한요. 그때는 이제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 하셨었는데 그때하고 요번에 한남석 촬영 감독님이 찍을 때는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촬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구도나 앵글을 좀 잡게끔 많이 풀어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부감샷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그 당시에 드론도 없었었는데 되게 잘 촬영을 한 것 같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물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부감이라는 건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근데 이제 그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런 걸 찍은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촬영 감독의 앵글을 잡게끔 많이 허락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또 잡게끔 또 유도를 하셨고, 그 정도만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촬영 감독님도 모시고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회고도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어떤 분께서 김기영 감독님 촬영장에서 모습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약간 좀 폭넓은 얘기인데 촬영장에서 김기영 감독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약간 막 다 휘어잡는 어떤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네, 우리 김기영 감독님은 강압적이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대신 철저하십니다. 촬영, 카메라, 앵글, 조명, 또 렌즈 사이즈, 몇 미리 사이즈 이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잡아보게끔 이제 촬영 감독한테 맡겨요. 그때는 이제 촬영 기사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걸 맡기고 그러다가 앵글을 보고서는 이거 그분의 특유의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스타일로 말씀을 좀 하셔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홈티서부터 대사까지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집대로 찍는다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이라고 잘못 표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아닙니다. 김기현 감독님은 렌즈서부터 뭐 조명, 이 필터, 여기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배경의 소품 자체서부터 다 촘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김기현 감독님은 진짜 이게 좀 식상한 표현인데, 약간 영화의 신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뭐 조명이면 조명, 촬영이면 촬영,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촬영 감독으로 이제 칭송받고 있는 정미성 감독님께서도 김기현 감독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밝힐 정도로 정말 좀 영화에 정말 일가견이 깊고, 또 사실 그런 이기심이나 욕심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거의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이제 영화와 함께 했고, 술 한잔 마시는 시간에도 그게 아까워서 시나리오를 쓰러 다니실 정도의 어떤 열정이었다고 하니 정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기현 감독님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말하자면 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김기현의 스타일을 그대로 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후배들이 좀 있었더라고 하면 정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더더욱 이제 김기현이 많이 회자되고 좀 이제 평가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조 감독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면서 조 감독이 만약 나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면 단점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곁을 내주지 않고 영화를 통해서 공부해서 본인이 터득하는 길이 뭐 살 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감독님 휘하에서는 뭐 감독님도 조 감독을 하셨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뭐 도망치기 일쑤다라는, 그게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 김기현 감독님에게 내가 이거는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연출 수업을 받았다 라는 어떤 것들, 엄청나기보다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현 감독님한테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죠. 그분한테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그 나름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한 게 내가 그만큼 감독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기현 감독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자상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당신이 딴 분한테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감독 일로 와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화는 말이야 가장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연출을 잘하려면 주관과 객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주관이라는 거하고 객관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영화의 주관과 객관은 배우가 보는 주관적인 시선과 관객이 보는 주관적인 시선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감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모 감독님을 만났더니 그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기현 감독님 밑에 있었으면 김기현 감독님한테 김기현 감독님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들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했던 얘기도 이제 그분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분이나 그런 걸 전달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의 아마 기본,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단지 짜여져 있는 원샷, 투샷, 콜, 기본적인 그것만 외워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좀 뭐 특별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와닿아가지고 주관과 객관에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영화의 출발이라는 어떤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리고 김규영 감독님의 연출보다 김규영 감독님 휘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영화 교쪽에서도 약간 그 쉽게 건들지 못하는 약간 그런 김규영의 파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김규영 감독님 최고, 제가 이제 육체문 때에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 전날까지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이 김규영 감독님은 다시 아유 못하는다. 다시 그 여지가 뭐였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궁금한 건 김규영 감독님이 휘하에 있다라고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른 어떤 그 감독 아래에 있는 분들도 감이 어쩐지 못하는 약간 그런 좀 패스가 좀 있었다고 좀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확인차 얘기를 좀 드렸던 거는 이제 어디를 가든 이제 예를 들어서 김규영 감독님하고 작품이 끝나서 딴 데 갔다가 누가 이제 어떤 감독님이 감독 이제 같이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누구하고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김규영 감독님 밑에서 지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은 보통 옛날에는 다일 지역에 있었던 감독님들이 많으셨는데 김규영 감독님 밑에서 일했다라고 하면은 180도 틀려줍니다. 그런 감독님의 덕은 많이 갔습니다. 대충 상상이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되게 반가운 질문인데, 저도 그 중에서 이탄미 배우, 그 명자로 출연했던 이탄미 배우 있는데, 사실 이분은 노경신 배우님이죠? 네, 노경신. 이름이. 그분은 육식동물에서도 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 좀 열화를 펼쳐주시고 계신데, 저도 이분이 좀 많이, 이분과 이제 또 안내로 나갔던 조준희 배우님도 참 궁금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님은 이제 다른 어떤 김규영 감독 외의 작품에서 이제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캐스팅 비화까지는 아마 감독님께서는 좀 정확히 모르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저 노경신 배우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대체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윤여정 배우와 김규영 감독님의 호흡이 좀 어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그 당시 노경신 배우한테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작품을 하는 거였고 김규영 감독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뭘 찍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감독님은 계산된 철저한 연출 수법이, 그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촬영을 하실 때 노경신 배우는 사실 뭐를 어떻게 찍는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자면 이 표현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꼴뚜가시 같은 이걸로 이제 그 배역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촬영을 끝나고서도 좀 불만스럽고 뭔가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빨리 촬영을 이걸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육식동물에 또 발탁이 돼서 또 촬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본인이 시간이 흘러서 김규영 감독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이라고 보고 또 윤여정 씨가
같은 경우는 김기현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대한 얘기죠. 네. 현장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나는 이제 죽어도 이제 김기현 감독님하고 영화는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객이 이제 있으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작품을 할 때 너구리 비슷한 식의 감독님한테 투정도 그리고 좀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투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떤 감독님 나는 이런 게 좀 싫어요. 근데 얘기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김기현 감독님도 너트를 치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재밌게 지나갔습니다.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김기현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하기를 특별히 아름답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특별히 아름답지 않아서 좋았다 처음에 환영에서 캐스팅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배우는 직선이 아닌 사각으로 삐딱하게 보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흰 눈자 위에 드러난 어떤 부분들이 약간 좀 뭔가 두려움의 어떤 느낌들이 좀 서려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김기현 감독님은 배우들을 좀 속된 얘기지만 인형 아까 말씀하셨던 꼭두각시 취급을 하셨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만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는 아마 환영, 충녀 이 작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배우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함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또 김기현 감독님 영화 하면 다들 다 성애씬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충녀나 요식동물 같은 작품에서는 사탕을 깔아놓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렇게 성애씬이 있고 뭐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뻥튀기가 터지면서 이제 성애씬이 있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고 환엽파리에서는 막 심지어 막 은색 물이 막 떨어지면서 막 성애씬을 펼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 부분을 기대를 했는데 좀 투명 침대와 실크 소재로 보이는 이불은 요는 좀 약간 약했다.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코브라 감독은 참 대단했다. 이게 말하자면 정면제로도 쓰이고 또 반대로는 상처가 있으면 도구로도 쓰인다는 그 중의적인 어떤 함의가 너무 좀 대단했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장면에 나오는 그 장소를 찍을 때는 촬영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좀 중간에 좀 많은 시간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지방에 모텔을 섭외해서 세트를 그런 식으로 꾸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원하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시간은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옛날에 찍으셨을 때 모습하고 뭐 그렇게 별 차이점은 없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30분이 슬슬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 인상적인 점이 너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술잔 야바위 씬은 정말 좀 걸작이지 않았나. 술잔으로 야바위를 하는 그 장면은 정말 이족분석을 얘기하는데 너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사들도 기가 막히죠. 호적이 안 넣어주면 집단 자살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연실색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겠는데 중간에 여정과 남편이 번갈아서 기지개 켜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좀 뜬금없게 들어가 있는데 묘하게 또 이제 끌리게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빨간색 낙하 같은 걸 칠하면서 뭐 한 달간 못 나가게 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약간 좀 이성적,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엔 좀 모호한 감독님의 약간 좀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각자의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다 다르겠죠. 관객들이 본 분들한테 맡겨야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 이제 그 여정이 명자한테 이제 닭을 갖고 오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칼로 닭을 막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 진짜로 윤여정 배우가 찍은 거냐고 누가 질문을 해주시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는 진짜 사는 다락을 갖다가 진짜 찌른 겁니다. 그 김기영 감독님이 그래서 윤여정 씨가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펄펄펄 찢었어요. 근데 촬영하실 때는 강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찔렀는데도 이게 안 죽었어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엔진가 뭔가 났다가 다시 또 한번 재차 촬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살아있는 닭 가지고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님께서는 충격 때 특히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이제 쥐가 떨어지는 어떤 상황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정도야 금방 이제 헤쳐나가고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저희도 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좀 저는 감독님 하면 좀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말년의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말년의 감독님의 어떤 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신곡처럼 감독님을 따라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그 저기 만추의 작가이신 김지원 작가님께서도 감독님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안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김지원 작가님께서는 되게 별로 좋은 반응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또 감독님께서도 마지막 날까지 심지어 감독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와 좀 말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보 사냥이나 육식동물 그리고 죽어도 좋은 경험, 그때를 뭔가 통과하고 계셨을 때 감독님의 모습이나 어떤 느낌들 뭐 이런 거를 약간은 포괄적인 얘기인데 그 전날의 마지막 그 만났을 때까지 해서 좀 얘기를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기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42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한갑 때 제가 19살 때 저는 원래 연극 극단에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이제 극단에 무슨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연출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연극을 했었는데 그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김기영 감독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은 이제 알게 돼서 육식동물 유체문서부터 해가지고 한여, 80일 이렇게 쭉 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감독님하고 만나서 교류를 계속 하고 있던 중 감독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1년에 한 작품씩은 꼭 나왔어요. 책 시나리오가 한 편씩 나와서 대본으로 만드신 게 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어떤 걸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었고 그러다가 이 악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저랑 미팅을 했습니다. 감독님 댁에서 거기에는 제가 이제 봤던 분들을 이제 얘기하자면 김기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 막내 연출부, 우리가 막내라 그러죠. 연출부 한 친구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모님은 이제 치침하러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다음 날 미팅을 어느 배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섭외를 해라 해가지고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강서구 씨예요. 강서구 씨를 이제 미팅하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감독님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나왔죠. 그게 이제 마지막 보는 모습이고, 그래서 다음 날 그 배우한테 전화를 한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도 알 거예요. 아마 김기현 감독님 돌아가셨다는 날 저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나 안 왔었나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후에 전화를 못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냥 소식으로 아시겠지 하고, 이제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하나 이제 제가 들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 전화를 집으로 계속 하는데 통화 중이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오래 전화를 쓰시나?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도 뭐 1시간을 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돌풍노무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나중에 아는 이제 동료가 이제 들어와서 이 감독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감독님한테 안 가? 텔레비에 나오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감독님 지금 내가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라. 그랬더니 그 비극적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전해 듣고, 그걸로 그 전날 만나 본 걸로 저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감독님 만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독님께서 전날에 만나 뵙고 그럼 당연히 그 파마로 폐허가 된 집도 한번 들리셨을까요? 그 후에 유품 정리하러 가서 일일이 지금 그 당시에 조감독을 하시던 이기한 감독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저하고 그 허전한 그 범인을 헤쳐가면서 그분의 책, 살아남은 책, 물에 젖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큰아드님이신 김동원 씨한테 그걸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던 기억 납니다. 김기현 감독님은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통해서 이제 회고전을 또 진행을 하셨고, 원래 이제 상황하시지 않으셨다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회고전 형식으로 이제 초대가 될 수 있는,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컬트 영화 감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악령까지 정말 바로 이제 탄탄대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좀 이런 얘기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영화 같은 어떤 마무리로 정말 그렇게 좀 생을 좀 마감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감독님 입장에서는 마련하는 정말 날벼락처럼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러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품의 제목에 예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죽어도 좋은 경험, 이게 있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제목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봤는데, 나중에 두 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목도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는 생각을 참 갖게 되고,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죽어도 좋은 경험이 약간 김규영 감독 필모에서 어떤 위치에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약간 좀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분명 그런 부분이 있지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약간 좀 조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요즘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는 어떤 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건, 명자가 처음에 운전 연습도 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약간 구타 아닌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대로 역전되는 모습이 다 나와요. 나중에 정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면서 물을 그대로 뿌리고, 앞전에도 물을 맞았었죠. 게다가 또 발길질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너무 신기한 건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명자가 운전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거는 정말 좀뭐 여성 파워라고 좀 얘기하기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면모들이 되게 좀 도드라진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김기영 감독님의 인터뷰는 그 24년간의 대화라는 조감독을 하셨었던 유지영 감독님의 또 책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김기영 감독님 하면 정말 회고전을 많이 하는 감독인데 늘 오시는 게스트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 정일성 감독, 뭐 소위 말해서 당연히 이제 좀 네임 밸류가 있어야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찾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유정원 감독님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이규환 감독님 다 지금 잘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김기영 감독님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오늘 사실 너무 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감독님의 회고를 통해서 김기영 감독님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들었다는 건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고, 저는 언젠가 악녀라는 그 시나리오가 그냥 묻히지 않고 좀 뭐 이를테면 봉준호, 뭐 유승환, 뭐 박찬욱 다 김기영의 어떤 좀 오마주를 하는 어떤 감독들께서 좀 어떤 의기투합해서 꼭 한번 영화, 뭔가 오마주의 어떤 차원에서 영화 한번 될 수 있는 어떤 때가 됐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김기영 감독님을 존경하고 또 애정하는 이 관객분들, 오늘 또 이렇게 힘겹게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같이 김기영 감독님 작품을 사랑하고 또 개인 김기영 감독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렇게 감독님의 작품을 봐주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어떤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사실 김기영 감독님은 자기의 직계 그 후배들을 키우고 가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키워라라고 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영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기사거리나 뉴스거리 이런 걸 보면은 타 감독님들 좀 흥행을 하고 뭐 이랬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 옛날에는 김기영 감독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우서부터 스텝까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인터뷰나 감독님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런 소리는 한 번도 지금 아직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감독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스스로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님 연세에
내가 만났듯이 그때도 한가비신데 하고 깜짝 놀랐듯이 그 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가셨으니까 후배들이 앞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서 김기용 감독님에 대해서 저 친구가 김기용 감독님의 후배래, 제자래 라는 소리를 듣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도 그리고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까지 사실 선보이면서 이화시 배우님 그리고 박정자 배우님까지 사실 모시고 이제 재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못해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오늘 정말 그 김경 감독님 얘기를 한다는 어떤 이유로 그냥 한달음에 정말 찾아주신 이정우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든 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